여러분 주변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적 있으십니까? 연락도 없고 다툰 것도 아닌데 마치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 듯 흔적 하나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 말입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30년을 함께하던 단골 형님이 마지막 밤 노란 탬버린만 남기고 그대로 종로 불빛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떠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워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형님을 찾으러 나선 순간 우리 앞에 더 이상한 그림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 싶으시면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떠올려지는 얼굴, 보고 싶은 옛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의 이름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분도 여러분을 생각할 겁니다. 간판 불빛이 흔들리던 그 밤,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종로 골목을 스치던 겨울바람이 오래된 간판을 흔들고 있었지요. 청춘별장. 30년 동안 우리 세대의 마지막 불빛처럼 버티던 작은 가게였습니다. 저와 단골들은 늘 그렇듯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바깥은 어둡고 싸늘했지만 가게 문틈에서는 미지근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술 냄새, 눅눅한 벽지, 오래된 리모컨의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그런데 그날은 뭐가 달랐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었지요. 사장님, 오늘 웬일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묻자 김춘배 사장이 천천히 컵을 닦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의 말투가 유난히 가벼웠는데 가벼울수록 더 무거워 보이더군요. 우리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하루쯤 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이라니. 그 말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뚝 잘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박상호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탁자에 작은 종이봉투를 올려두고 무표정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디 먼 데를 바라보는 눈, 마치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 같았지요. 형님, 안색이 왜 그래요? 아냐. 그냥 내일은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 끝이 참 이상했습니다. 다른 데라는 단어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의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밤을 웃으면서 보내자. 하지만 장애물은 너무 일찍 나타났습니다. 바로 악역 같은 인물, 사장 가게 임대주 박만수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말도 없이 전등 스위치를 탁 꺼버리더군요. 오늘까지만 영업하죠. 내일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그의 말투는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사장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지요. 임대료 폭등의 주범이 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어둠을 밀어내야 한다고요. 사장님, 불 다시 켭시다. 오늘은 우리 밤 아닙니까? 제가 말하자 사장은 주저하다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켜지며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노래를 틀었습니다. 상호 형님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고향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고향은 남아있지요. 가사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고향은 충남 홍성이었고 헤어진 가족과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고 했었지요. 그리움이 목소리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입니다. 형님의 음성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가가려는데 그는 술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불빛이 꺼지면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그 말은 그때는 넋두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분명한 복선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였지요. 노랗게 다른 탬버린을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고 그는 가게를 떠났습니다. 늘 하던 농담도 없이 손 한 번 흔들지도 않고 말이지요.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그의 기척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문소리가 유난히 길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억해라 하고 남긴 울림처럼요. 그날 밤의 여운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어보려 했지만 웃음은 금세 갈라졌습니다. 사라진 밤,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날 저는 하나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더 깊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마음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밤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지금 돌아보면 청춘별장이 문을 닫던 그 다음 날이 더 이상했습니다. 가게는 사라졌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지요. 마치 의자를 치웠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 방은 너무 넓고 말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정무식 형님은 그날 아침부터 허리를 부여잡고 택배 상자를 나르더군요. 허리가 도통 말을 안 듣네. 그의 목소리는 늘 밝았지만 피곤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식 형님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다시 나갈 때까지 버티는 공간이었지요. 오경자는 야간 근무 끝에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어묵 한 꼬치를 씹으며 말했죠. 어제 그 자리 없어졌다는 게 믿기질 않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붙여도 금세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잃고 난 사람들처럼 말끝이 짧아졌거든요. 그날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사라진 박상호 형님의 소식을 서로 확인해 보는 것. 하지만 장애물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집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님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보니 요즘 형이 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형님이 남긴 탬버린을 떠올릴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농담처럼 들렸던 말들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지요. 나도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다. 그의 말투가 유난히 조용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가 모여있던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울렸습니다. 밤이 사라진 사람들 방이 생성되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벌써 20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도 오랜만에 보는 단골들이었죠. 서미정도, 무식 형님도, 심지어 청춘별장을 싫어하던 사람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장 이름이 상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모두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형님,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방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 전에 형님이 쓰던 말투와 너무 비슷한 한 문장만 올렸지요. 다들 무사하죠. 짧고 낯익고 어딘가 이상한 말투였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방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누군가 형님을 사칭하든 형님 본인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든 이건 분명 신호라고 느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스치며 오래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저녁 밥 냄새, 고향역 앞에서
아버지가 손 흔들던 장면. 문득 형님도 그리움 속에서 어디론가 떠난 건 아닐까 싶더군요. 잠들기 전 단톡방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당장 곧 다들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문장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여운은 오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모두 어떤 기척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기다림이 우리를 다시 서로에게 묶어놓는 줄도 모른 채, 그리고 그건 아주 오래된 밤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단톡방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라진 박상우 형님의 흔적을 찾겠다는 마음보다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외로움이 먼저 반응한 것 같았지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경자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들 잘 계시는 거죠? 어제 이후로 마음이 좀. 말끝이 흐린 문장은 중년들이 자주 쓰는 조심스러움 그대로였습니다. 정무식 형님이 곧바로 답했습니다. 일은 해야지. 허리는 또 나가려고 하고 그래도 살아야지.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 버텨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 역시 한동안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상우 형님 소식 방장님 혹시 아세요? 그러자 몇 초 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가 대답을 타이핑 중이라는 표시.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방장상우 다들 조심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면 보게 될 겁니다. 순간 방 안이 쩌렁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말은 분명 형님 같은데 형님 같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요. 특히 가까이 오면 보게 될 겁니다라는 문장은 그의 평소 말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 의미심장했지요. 서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 씨 직접 목소리로 들려줄 순 없나요? 다들 걱정해서 그래요. 그런데 방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익십, 읽었다는 표시만 남고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 아래에서 누군가 새로운 인물로 들어왔습니다. 입장 017017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닉네임부터 무섭게 느껴졌지요. 한때 형님이 쓰던 구형 휴대폰 번호 앞자리 017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017이 첫 메시지를 쳤습니다. 다들 상호 찾는다고 호들갑이네. 그 말투는 싸늘했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악역의 그림자가 깔끔하게 등장한 순간이었죠. 오경자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방이니까 말 조심하시죠. 그녀의 말투에서는 평소 보던 온화함이 사라지고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017은 더 기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상호 형님은 자신이 갈 자리를 이미 정해뒀어. 너희는 그냥 늦게 깨닫는 거고. 문장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 문장은 누구보다도 상호 형님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거든요. 정무식 형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형님 어디 있는 건데? 말해. 하지만 017은 툭 던지듯 이어갔습니다. 찾아봐. 단서가 이미 있었잖아. 어젯밤 탬버린 속에. 순간 저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탬버린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지? 그저 오래된 장식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방의 메시지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형님의 말투와 비슷한 부분, 살짝 다른 부분, 017이라는 이름의 등장 타이밍. 무엇 하나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이 술자리에서 한 번 말했었지요. 사람은 사라지기 전에 흔적을 남긴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지.
우린 그 말을 농담으로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냥 넘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여운은 길었습니다. 창밖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는데 왜인지 그 깜빡임이 누군가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상호 형님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다. 누군가 혹은 어떤 이유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 실마리가 바로 우리가 다시 열어보아야 할 그 탬버린 속에 있다는 거리요. 돌이켜보면 그날 밤 우리가 다시 모였던 건 상호 형님을 찾겠다는 마음 반, 우리 자신을 붙잡아 보겠다는 마음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춘별장은 이미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며 금속성이 나는 소리를 냈지요. 문 닫힌 가게 앞에서 모여있는 우리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경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겨울바람에 손을 비비며 말했죠. 이 시간에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괜히 피식 웃었습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그저 긴장 풀려고 하는 웃음이었죠. 잠시 후 정무식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두툼한 패딩을 입었지만 얼굴은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허리가 말썽이네 그래도 와야지. 그 말이 참 형님 같았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사람을 향해 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셋이 서 있는데 폐업한 가게 문을 지그시 바라보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서미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흐리고 표정도 복잡했습니다. 혹시 탬버린 생각나서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기묘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만든 중심이 결국 그 물건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발소리가 무거웠고 조금 더 가까이 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017 단톡방에서 악역 같은 말만 던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긴장했습니다. 왜 따라왔어요? 오경자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상호 형님 소식 알고 싶어서 왔지. 너희도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그 말투는 여전히 사람 속을 긁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는 청춘별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을 너무 정확히 알고 왔습니다. 그때 서미정이 뭔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옛날 017 쓰던 사람들만 모이는 노래교실이 근처에 있었죠. 혹시 그쪽 사람이에요? 017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알려줬죠. 그가 형님을 모른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단지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 바로 그때 폐업한 청춘별장 문틈 아래에서 작은 빛 한 줄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이 비어있는 건물에서 불이 켜질 이유는 없었지요. 누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에 귀를 대보니 아주 미세한 부스럭거림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하지만 분명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정무식 형님이 결단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안 보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형님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갔잖아.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무겁게 문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쇠가 차갑게 손끝을 파고들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사장이 가르쳐준 비상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정적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뒤집힌 의자, 전원이 빠진 노래방 기계. 모든 게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탬버린이 놓여있던 테이블 위에 종이 하나가 더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지 못했던 종이.
하얀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불이 꺼졌을 때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없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이 종이를 여기 올려놓고 간 걸까요? 상호 형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형님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문장 하나가 우리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히 형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더 깊은 밤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실종은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짜둔 길 위에 우리가 올라선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지금 돌아보면 그 탬버린 하나가 우리 넷을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청춘별장 안의 공기는 문 닫힌 공간의 고요가 아니라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다는 잔열 같은 게 남아 있었지요. 서미정이 먼저 종이를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적힌 문장. 그날 불이 꺼졌을 때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없었다. 그 말이 천장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무식 형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말 형님이 직접 쓴 걸까? 그의 목소리는 흙먼지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017은 여전히 가게 한 구석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림이 끝나면 사라질 사람처럼. 그 말투가 유난히 신경을 긁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닌 듯 하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때 오경자가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철판 테두리, 곳곳이 벗겨진 노란색 페인트, 수십 년을 함께한 물건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경자는 조심히 흔들어 보았습니다. 쇠구슬 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며 울렸습니다. 그 안에선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어떤 숨은 감정 같은 게 들리더군요. 잠깐만요. 서미정이 탬버린의 손잡이 부분을 만지작거리다 작은 홈을 발견했습니다. 홈 속에는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눈치도 못 챘던 자리였죠. 종이를 펼치는 순간 공기가 더 서늘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상호 형님의 필체로 짧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씩 고향역을 떠올린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다행이겠지. 그리고 마지막 부탁. 마지막 줄은 번지듯 흐려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손에 오래 쥐고 있다 놓은 종이처럼 물기가 스며 있었어요. 그 종이의 문장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노래방에서 고향역을 부를 때의 떨림, 가사 한 줄에 담긴 그리움. 어쩌면 형님은 사라짐보다 기억되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비수처럼 깊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017이 종이를 빼앗듯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서가 아니야. 그냥 늙은 사람의 감상이지. 저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꼬아요? 형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서. 017은 입꼬리를 빗둘게 올렸습니다. 알긴 알지. 너희보다 오래.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쥐락펴락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형님이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단서를 찾는 것. 하지만 장애물 역시 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2017이라는 존재. 우리가 찾는 진실보다 반발 앞서 있는 사람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오경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뒤에도 글씨가 있어요. 뒤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에 눌러쓴 자국 때문에 빛을 비춰야만 겨우 읽을 수 있는 글씨였죠. 문이 닫히면 다음은 창을 봐라. 순간 서미정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엔 누군가 서 있었던 듯
김서린 유리 위에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인지 사람인지 모를 흔적 하나. 우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엔 없었던 손자국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그 손자국이 남겨진 시간은 우리가 문을 열기 직전 불과 몇 분 전이었겠지요.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이 가게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셋이 동시에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밖은 적막한 골목길 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며 누군가 뛰어가다 남긴 그림자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지요. 정무식 형님이 결단하듯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다시 오자고 한 사람은 형님이 맞는 것 같아. 우릴 여기로 부른 거야.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상호 형님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길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곳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6장의 밤은 우리가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진짜 의미로 깨닫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걱정, 불안, 의심 정도였죠. 하지만 이날부터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골목의 바람보다 먼저 등을 스쳤습니다. 청춘별장을 빠져나오자 017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창문에 남은 손자국. 그거 상호 형님 손 아니면 누구 손인데? 그 말투는 원인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우릴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더 강했죠. 정무식 형님이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형님이랑 무슨 관계야? 자꾸 아는 척만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하지만 017은 비웃음만 남겼습니다. 말해도 너희가 믿을까? 그 말이 유난히 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서 그가 형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을 느꼈지요. 집에 돌아가기 전 우리는 다시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방장상호 문을 닫았으면 창을 받겠지? 순간 모두가 채팅창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가게에서 본 문장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글씨체는 다르지만 문장은 동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본 것을 정확히 알고 적어놓는 사람처럼 오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방장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로움을 겪어온 사람이 진심으로 느끼는 기척의 공포였습니다. 그 순간 채팅창이 다시 떴습니다. 017 다들 이제 알겠네. 형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 정무식 형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냐고 물었잖아. 왜 형님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017은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대뜸 질문을 던졌습니다. 017 상호 형님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어? 그 질문은 가게의 찬바람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사라지기 직전 우리 누구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그 전화는 017에게 간 걸까? 아니면 방장에게? 서미정이 문득 숨을 들이켰습니다. 혹시 그 전화 기록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 순간부터 생겼습니다. 형님 휴대폰이 꺼진 지 오래였고 집에서는 이미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남긴 단서라곤 탬버린과 종이 쪽지뿐이었죠. 다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했는지 단서를 찾는 것. 그런데 장애물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017이 그 정보를 쥐고 있다는 점. 그는 사실을 감추며 우리를 한 발씩 미궁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그때 방장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장상우 처음 만났던 곳을 기억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우리는 각자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곳. 그건 청춘별장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우 형님과 처음 인연을 맺은 곳. 서름했던 시절, 서로 비바람 피하러 들어갔던 10여 년 전의 작은 공원 쉼터였습니다. 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공원 지금도 있을까요? 정무식 형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동네 재개발 들어갔다고 들었어. 건물도 다 밀렸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자 017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있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형님은 그곳에서 많은 걸 남겼지. 그 말은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의 결단은 무모했지만 진심이었죠. 형님이 가리킨 그 공원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 가로등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상우 형님은 우리가 그 흔들림을 따라오길 바라며 한 줄 한 줄 길을 만든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예상한 곳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기억 속으로 이어지는 것이란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공원을 다시 찾으러 가던 길은 단순히 누군가를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짚으러 가는 길 같았지요. 특히 상우 형님이 처음 우리를 불러 모았던 바로 그곳. 비바람 피하던 시절 서로의 사정을 말없이 알게 되던 그 벤치. 밤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오래된 동네로 향하자 곳곳에 재개발 현장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 속 공원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저 불빛 보이세요? 가림막 뒤편 어둠 속에서 작은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전에 말하던 흔들리는 불빛과 닮아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틈 사이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놀이기구도 정자도 사라졌지만 벤치 하나만은 기적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넷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벤치는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무식 형님이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 우리가 처음 상우 형님 만난 곳 맞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 벤치엔 여전히 오래된 기억이 앉아 있는 듯 했죠. 우리는 가림막을 돌아 골목 쪽에서 열린 작은 틈을 통해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울 냄새가 확 스며들었습니다. 마른 흙, 오래된 나무,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벤치 가까이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가 딸깍하고 들렸습니다.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니 벤치 아래에 누군가 떨어뜨린 듯한 열쇠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별장을 기억하라. 청춘별장. 형님은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공원과 가게 사이에 또 다른 연결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공원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걸음. 그리고 그 발소리가 멈춘 자리엔 어둠 속에서 017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온 줄 알았다. 그는 벤치를 한번 쳐다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경자가 주춤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형님이랑 대체 어떤 사이인데요? 017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기대던 사람. 너희 같은 밤손님이 아니라 진짜로 말 상대를 해줬던 사람.
그 말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있어줬다고 믿었는데 정작 형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017의 표정은 어딘가 감추는 티가 더 강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알아야 할 건 따로 있어. 그는 벤치를 발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러자 벤치 다리 밑에서 작은 통 하나가 굴러나왔죠. 통 안엔 종이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형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더 지쳐 보였고 옆에는 우리가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죠. 정무식 형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017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사람. 하지만 그의 말투엔 형님을 걱정하는 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말투였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017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정작 핵심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통 안에 종이에 적힌 글은 더 섬뜩했습니다. 밤은 사라지고 나도 함께 지워진다. 하지만 누가 내 마음을 찾아준다면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 난 기다리지. 글자 끝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남긴 말인지도 모르겠는 슬프고 지친 문장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남긴 단서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감정의 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017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형님은 도망친 게 아니야. 누구한테서 떠밀린 거지. 그 말은 골목에 찬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 때문에 떠밀렸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 깊은 균열을 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우리는 더 깊이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른 밤의 시작이었다는 걸 참 오래 지나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공원에서 발견한 통과 사진, 그리고 017의 마지막 말. 형님은 떠밀린 거지.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청춘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그리고 형님이 돌아올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가게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문 앞에는 희미한 먼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발자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발걸음. 누군가가 우리가 떠난 뒤 이곳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무식 형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 계속 왔던 거 아닐까? 그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든 고독이든 간에 사람은 결국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소파 위에 무언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는 없던 물건이었죠. 우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경자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고 버튼 위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켜면 알게 됩니다. 그 문장만으로도 손이 떨렸죠. 정무식 형님이 결단하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걸 듣고 있을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말할 순 없었다. 혹시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됐다. 부탁이다. 내가 사라진 이유를 밝히려 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까지 데려갈 테니. 목소리는 분명 상호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급히 끊긴 듯 숨소리가 섞여 허공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형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님이 원하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게 형님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또 나타났습니다. 017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려고 했던 거야. 형님이 남긴 건 흔적이 아니라 경고였으니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017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다만 하나는 알아. 형님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지길 택한 거라고. 그 말은 어떤 해답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세상에 너무 지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식.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형님이 즐겨 부르던 고향역을 틀었습니다. 그 노래가 가게 안을 천천히 채우며 우리 네 사람을 묶어주듯 울렸죠. 그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형님이 남긴 탬버린, 종이, 녹음기를 가게 한켠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형님이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자리로 남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자 골목 가로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없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기척이 있었죠. 그날 밤 늦게 단톡방이 다시 울렸습니다. 방장상호 다들 와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문장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진짜 상호 형님인지 혹은 누군가 대신 쓴 것인지 그건 끝내 알 수 없었지만 문장은 오래된 등불처럼 마음 한구석을 밝히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과 온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불빛을 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빛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중년들이 견디는 방식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상호 형님의 밤은 끝났지만 우리의 밤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